잘 나가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26일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7시간 동안이나 서울 상공을 활개치고 돌아다녔는데 국군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인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북측 무인기에 의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인기의 위협이 대두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니건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번 사건으로 대무인기 방어 능력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될 한국군. 의외로 그의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가 개발한 무장헬기 LA-H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북측 무인기를 계속해서 식별하고 그나마 견제 사격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육군이 띄운 AH-1 코브라 헬기뿐이었습니다. 만약 코브라보다 더 대무인기 전투에 적합한 헬기가 투입되어 있었다면 격추에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후보가 바로 LAH인 것인데요. LAH에다 무인기 격추에 최적화된 무장 몇 가지만 탑재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 능력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작사인 카이 역시 LAH의 대무인기 전투 능력을 잘 보여주는 CG 영상을 공개했죠. LAH가 어떻게 무인기의 위협을 받는 한국을 살려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수개 포착했다며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처음 포착한 뒤 무인기로 추정, 식별하여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무인기 4대는 수도권 서쪽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고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인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들어와 경기도 파주 등 북쪽 방면을 거쳐 서울 북부 상공에 머물다 북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최초 식별된 무인기 한 대는 3시간가량 비행 후 MDL 이북으로 이탈했으며 나머지 4대는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되었다가 소실돼 총 5시간여 작전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 한국군이 마련해놓은 방공체계가 드론과 무인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호 1000호 차륜형 자주 대공포의 경우 유효 사거리가 3km에 불과해 이번에 침투한 무인기와 같이 3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물체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30mm 발칸포가 사용하는 탄종도 목표물에 직격해야만 터지는 충격신관이라 무인기 같은 작은 목표물에는 쓸모가 없었죠.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인기가 아닌 일반적인 항공기를 노리고 만든 무기다 보니 크기가 작고 열 방출이 미세한 경우에는 IRC커가 포착하지를 못합니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군 방공 무기는 비행기를 잡기 위한 것이지 드론이나 무인기를 잡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나마 북측 무인기에 유효할 것으로 보였던 무기는 코브라 헬기였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를 식별했음에도 민가 인접 지역, 도심 지역이라 격파 사격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부터 따라붙었던 코브라 공격 헬기는 강화교동도 서쪽 해상에서 20mm 기관총으로 500발의 격파 사격을 시도했지만 조준 사격이 아닌 레이더에 탐지된 항적에 대한 사격이어서 격추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죠. 결국 코브라 헬기 역시 무인기를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식별조차 하지 못한 다른 무기에 비하면 훨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3km 이상 고고도 무인기 견제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헬기인 것입니다. LAH는 차차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게 될 예정인데 아직 탑재 무기에 타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LAH의 대무인기 전투용 무장을 통합해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불상사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무장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우선은 대무인기 제머입니다. 개인 허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안티드론건이나 안티드론건보다 더 큰 규모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용 제머 등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걸 무인기를 향해 사용하면 지향성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범위 내의 무인기가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무인기는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무인기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무인기를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무인기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국군이 북측 무인기에 적극적인 격파 사격을 가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머를 활용하면 무인기 자체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무인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제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사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상에서 방사하면 최대 사정거리가 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날아다니는 무인기를 잡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를 헬기에서 운용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LAH의 한계 상승 고도는 약 4.5km, 순항 속도는 시속 270km로 어지간한 무인기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헬기 자체의 속력으로 사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머의 방해 전파를 방사한다면 제머의 사정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30mm 어헤드탄입니다. 어헤드탄은 미사일에 비유하자면 집속탄과 같은 특성을 갖는데요. 타겟을 포착하면 착탄 시간을 계산해 시한신관에 입력하고 탄환이 타겟 근처까지 날아갔을 때 텅스텐 자탄을 주변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자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낙탄의 우려는 있어도 민간 피해는 줄일 수 있고 일정 범위 내를 한 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작고 빠른 무인기를 공격할 때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근래 가장 활발히 대무인기 전투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실험한 결과 30mm 충격 신관을 적용한 고폭탄은 열발 사격 시 격추 확률 0.2%에 격추에 필요한 탄알수는 3,465발에 달했던 반면 30mm 어헤드탄은 열발 사격 시 격추 확률 8.1%, 격추에 필요한 탄알수는 평균 81.5발로 획기적인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어헤드탄을 제조할 기술은 풍산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간 가격과 비호와 천호에 적용할 수 없는 규격이라는 점 때문에 매번 예산 단계에서 좌절됐었죠. 하지만 이번과 같은 일이 터진 이상 예산을 아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한신관에 사격 재원을 입력할 설비가 없는 비호와 천호 대신에 훨씬 발전된 표적 획득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LAH의 발칸을 20mm가 아닌 30mm로 바꾸고 어헤드탄을 탑재한다면 무인기 방공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회형 자폭 드론이 있습니다. LAH는 원래부터 유무인 복합작전 멈티 수행 능력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4개의 드론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채공형 공격무기 혹은 배회형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기를 사출할 수 있습니다. 배회형 자폭 드론은 발사된 뒤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모기와 교신 상태를 유지하며 일정 범위를 정찰하는데요. 그러다 범위 내에 목표물이 들어오면 경로를 꺾어 6탄 돌격으로 자폭합니다. LAH에 들어가는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IAI에서 만든 모델인데 현재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드론 방공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상대 무인기와 직접 교전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 중이죠. 내년 초 2월에서 3월쯤에는 개발을 마치고 무인기를 잡는 무인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빠르게 들여온다면 LAH의 배치 시기에 발맞추어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LAH는 이미 양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2024년 12월 최초 납품될 예정입니다. 무기의 성능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것은 바로 그 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적들의 아우성이죠. LAH의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에서는 즉시 관영 매체를 통해서 LAH가 자신들의 G9W를 베낀 것이라며 깎아내리기에 들어갔는데요. 두 기종의 원본이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LAH는 에어버스의 AS365를 확대 개량한 모델이고 중국의 G9W는 AS365의 라이센스를 멋대로 떼먹고 만든 짝퉁입니다. 중국이 감히 LAH를 두고 짝퉁 헬기를 베꼈다는 소리를 할 거라면 떼먹은 라이센스 비용부터 처리하고 왔으면 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자신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경전2 헬기 LCH 프라찬드의 강력한 경쟁자로 LAH를 지목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연히 프라찬드와 LAH는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로 그 체급이 다른데요. 따지고 보면 민수용 헬기에 개조를 가해 만든 무장 헬기는 전투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격 헬기의 상대가 되지 못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런 체급 차이를 엎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LAH의 등장을 세계 각국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LAH의 배치가 시작되는 것은 2024년 12월인데 그때까지는 무인기 방공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하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현용 헬기의 대무인기 전투용 장비를 일부라도 적용시켜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하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눈에는 눈, 무인기에는 무인기로 맞대응하는 것인데요. 군 당국은 이번 사태 이후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계속한다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인기를 우리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했다지만 한국조차 무인기 방공에 허점이 이렇게 많은데 북한이 한국의 첨단 무인기를 막을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밝혀져 안심할 수 있었던 점은 북한의 무인기 기술은 한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파고들어 북한에 압도적 성능의 무인기를 보내 도발 의지를 꺾고 넘어오는 무인기는 철저한 방공으로 즉각 격파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